제1장. 내가 집을 떠난 날. 집을 나서던 그날 아침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겨울이 채 끝나지 않은 이른 봄이었고 현관 앞에 굳은 먼지가 발끝에 스치며 차갑게 바람이 드나들던 그런 날씨였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떤 말도 고르고 싶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등에 얹힌 짐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확인하듯 가볍게 어깨를 토닥였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요. 집을 나오는 길에도 혹시나 남편이 아니면 시어머니가 뒤에서 한 번쯤 불러주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낡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떨림 소리뿐이었어요. 저와 남편 사이가 언제부터 뒤틀렸는지는 정확히 말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가 느껴졌던 그날부터 모든 게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지고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에 있어도 멀리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했던 말을 또 했습니다. 예민하다고. 힘들면 병원이라도 가보라고.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함께 산 사람인데 제가 왜 예민한지 모를 수가 있나요? 그때부터 저는 이 집 안에서 혼자만 소리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애 엄마가 집안을 좀 더 챙겨야지. 남자일 한두 번 실수했다고. 집안 흔들면 안 된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보다 시댁 식구들이 믿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저보고 잠깐 떨어져 지내자고요. 요즘 제가 예민해서 아이가 불안해한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제 입은 달라붙은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별거가 아니라 그냥 저를 내보내는 거였어요. 서류도 없고 합의도 없이 그냥 말 몇 마디로 평생 살던 제 자리를 빼앗는 거였죠.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제 앞에 놓인 빈 공간이 너무 넓어 보여서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관문을 닫고 나오던 순간 제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숨결 같은 게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그 생각이었죠. 지갑에 남은 마지막 지폐를 눌러잡고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이 길을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아주 조용하게 다짐하면서요. 제가 떠나온 그 집 안에서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 제2장. 다시 살기 위해 잊어버렸던 나를 꺼내다. 집을 나온 지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디서 자고 뭘 먹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신이 없던 날들이었죠. 혼자 머무는 이 공간이 낯설고 두고 나온 아이가 걱정되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그런데도 그 방이 제겐 조금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공부하면서 살던 자취방하고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딱 그 시절.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붙고 세상이 다 열릴 줄 알았던 때 말입니다. 그때 저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시댁을 오가며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시간도 제 꿈도 다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죠. 사흘째 되는 아침, 낯빛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뭐 하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 순 없지 않나?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사람이었나? 그 순간 가슴 한켠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밀려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묻어두고 살아온 제 자신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겠죠.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래전 버려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방이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합격했을 때 받은 사법시험 합격증이 그대로 잠들어 있더라고요. 바람이 불어 종이가 살짝 흔들리는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참기만 했는지, 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저앉았는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가장 초라했던 저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준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말리고 오래된 코트를 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끊었던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던 그 친구는 제 소식을 듣고 놀라더군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 바로 와. 일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로 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오래된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첫 면접을 보러 가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을 나서며 낡은 계단의 삐걱거림이 귀에 닿는데 왠지 모르게 그 소리가 제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다시 시작해라. 이제부터라도 너를 살아라. 저는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억울한 인생을 그들 손에서 되찾아야겠구나.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서게 될 무대가 남편과 시댁을 완전히 뒤집는 시작이 될 줄은요. 제3장. 다시 법의 언어로 서다. 로펌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갑게 불었는데 입술이 떨린 건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오래전 잊어버린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문턱 앞에 서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그 당당한 신입 변호사가 아니라 별거로 쫓겨난 억울한 아내였지만 그림자 너머에서 예전에 제가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로펌 로비는 외부 대리석 바닥에 빛이 번지는 만큼 사람들의 움직임도 바쁘고 묵직했어요. 계약서를 검토하는 소리, 전화벨 울리는 소리, 직원들이 서류를 나르는 바람 소리까지 전부 제 귀에는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면접은 동기였던 민정 변호사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민정이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죠. 너 여기 앉아. 경력 공백이야 크지만 사시 붙고 실력 있던 애라는 거. 여기선 다 알아.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조금 녹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이 조금 풀리더군요. 민정이는 제게 서류 몇 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 소송 하나 맡길게. 이걸 보고 어떻게 전략 짤지 말해봐. 서류를 펼치는 순간 몸 안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점, 증거의 위치, 이혼 소송에서 필요한 포인트가 자연스레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끝에 힘을 주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상대의 재산 흐름, 진실 은폐의 정황, 그리고 증거 확보 방향까지. 민정은 제 얘기를 듣더니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역시 너다. 바로 들어와. 오늘부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선 약해지면 안 된다고 제 마음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책상 하나와 작은 명함 박스를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제 이름과 함께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손끝으로 명함 표면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살아봐야겠네요. 첫 출근 날 퇴근길, 창밖에 오후 햇살이 유리창에 스며드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남편과 시댁을 마주하게 될 그날, 저는 절대로 밖으로 쫓겨나던 그날의 제가 아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막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올 거라는 걸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 말입니다. 제4장. 그들의 소송 통지서가 도착하던 날. 로펌에서 일한 지 석 달쯤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직후라 사무실엔 따뜻한 보리차 향과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은근히 섞여 있었고, 저는 의뢰인 상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리로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로펌에서 오는 우편물은 대부분 사건 관련 서류라 저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죠. 그런데 보자마자 손끝이 굳었습니다. 내용: 재산분할 청구, 양육권 청구, 별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문서에서 잉크 냄새가 은근하게 풍겨왔는데 그 냄새가 유난히 차갑고 매캐하게 느껴지더군요. 별거를 당한 건 저였고, 집에서 나간 것도 저였고,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것도 저였는데 오히려 소송을 건 쪽은 그들 쪽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에서 버스가 끼익 하고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세게 긁어내는 것처럼 들렸어요. 한참 뒤 동기 민정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 얼굴이 좀 하얘졌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나한테 왔어. 소송 그들이 먼저 걸었어. 민정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너 진짜 준비됐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작게 웃었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 로펌에서 일할 이유가 없지. 그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묘하게 평온함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습기 찬 공기에서 비냄새가 살짝 섞여 있었고, 전선 위로 까마귀 몇 마리가 날아가더군요. 저는 오래된 가방을 열고 조용히 과거의 정황 메모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시댁에서의 이상한 말투, 불륜녀의 존재감까지. 그리고 묻어두었던 제 일기 한 구석에서 문득 이런 글귀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늦었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한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 눌려있던 뭉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잡지 못했던 증거, 그 증거 하나만 있었다면 저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시댁의 가스라이팅에도 입을 막히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잡을 차례구나. 내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가 서게 만들겠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래. 애쓰면 끝을 봐야죠. 그렇게 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제5장. 증거의 조각을 하나씩 주워 담다. 소송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 하얀 메모지를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증거는 결국 사람의 흔적이다. 누가 쓴 말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문장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외도를 아무리 의심해도 결정적 증거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 별것까지 당해야 했던 제 상황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로펌의 회의실 한쪽에 작은 칠판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남편의 생활 패턴, 퇴근 시간, 카드 내역, 회사 근태 기록,
심지어는 불륜녀로 추정되는 여자의 직장 위치까지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칠판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흐릿하게만 보였던 그림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느낌이었죠. 민정이 커피를 들고 오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무섭게 집중한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며칠 뒤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늘 아파트 근처에 주차하면서도 몇 번씩 주변을 감시하듯 두리번거렸거든요. 블랙박스를 열자 늦은 밤 남편이 누군가를 차에 태우고 아파트 단지 모퉁이로 사라지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운전석 쪽 조명이 희미하게 비쳐 상대 여성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긴 생머리와 얇은 코트 자락은 누가 봐도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이게 그토록 찾던 증거의 첫 조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그 영상을 노트북으로 다시 틀고 문서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차량 번호, 시간, 위치, 코트 색깔, 주변 CCTV의 가능성까지.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제가 남편에게 물었죠. 왜 퇴근하고도 2시간씩 연락이 안 되냐고. 그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운전하면서 폰 못 보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 대답이 밤 공기보다 더 차갑게 들리더군요. 증거 수집은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회사 출입 기록을 통해 남편이 특정 날짜마다 이유 없이 일찍 퇴근한 걸 확인했고 그 시간대에 카드 내역을 취합하니 도심의 한 식당에서 2명분의 고가 결제가 있었습니다. 불륜녀가 일하는 회사의 건물 출입 시스템도 제가 과거에 맡았던 사건 덕분에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이 가능했어요. 출퇴근 패턴이 남편의 움직임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가끔 문서를 정리하다 보면 스탠드 조명이 제가 붙잡고 있는 서류 위에 노란 빛을 떨구곤 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증거의 조각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를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처럼요. 창문 밖에서는 비가 오듯 말듯한 습기가 감돌고 멀리서 전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번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모든 퍼즐이 뜻밖의 장소에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남편의 아파트 CCTV 백업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장면을 눈앞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끝은 묘하게 뜨거웠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결정적인 문이 열리기 직전에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려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당하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으키는 싸움이 되리라는 걸요. 제6장 CCTV에 담긴 진실의 그림자. CCTV 파일을 열던 순간 손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우스를 누르는 제 손이 잠시 멈칫하더군요. 그동안 수많은 증거를 모았지만 이 파일만큼은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걸 어쩐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컴퓨터 화면이 밝아지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남편 아파트의 복도 흐릿한 조명 아래에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더군요. 그리고 화면 가장자리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따라 나온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고 공기가 폐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남편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은 복도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 직장 동료, 제가 여러 번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 여자의 손에 딱 맞게 잡혀 있더군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그 장면을 보며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내쫓고 저를 예민하다고 비난하고 가정을 위해 참으라던 사람들이 정작 아이를 가장 위험한 곳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민정이 옆에서 제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내 아이야, 맞지?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정이 숨을 고르고 말했죠. 이건 끝났다.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다 내 쪽으로 넘어올 거야. 그 말이 서늘하게 제 귓가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쁨도 안도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처음 보는 모습처럼 차갑게 마음이 내려앉는 것만 느낄 뿐이었어요. 그날 밤 방에서 저는 다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신발, 작은 발걸음, 반쯤 묶인 머리가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다시는 내 손이 엉뚱한 사람 손에 잡히게 두지 않을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좌절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오래된 쇠문을 여는 것처럼 새로운 힘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이제 끝까지 간다. 누가 뭐래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며칠 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시간대, 영상 캡처, 차량 동선, 출입 기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오래전 잠들어 있었던 제가 다시 눈을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당당하고 냉철하고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던 그때의 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벌써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그들이 함부로 몰아내던 그 며느리는 이젠 이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저는 고개를 들고 어두운 창문 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죠.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저를 무너뜨렸던 그 자리에서 모두를 무너뜨리는 일. 제7장. 법정에서 마주한 사람들. 재판 첫날 아침은 유난히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초봄의 햇살이었지만 차갑게 식은 마음을 데우기에는 역부족이더군요. 법원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리기보다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예감했던 자리에 드디어 도착한 것처럼 말입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처럼 불안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단단했고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의 무게조차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어요. 법정 앞 복도에는 벌써 남편과 시댁이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보며 희미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 돌아왔는지. 남편 쪽 변호사가 먼저 다가오며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협상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협상은 진실이 드러난 다음에 생각하죠. 그 말에 남편은 잠시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게 들릴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참, 사람 참. 결혼 때 얼마나 우리가 잘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려고 그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눌러놓았던 분노가 스치듯 올라왔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증거가 모든 걸 말해줄 테니까.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 안공기가 단단하게 조여졌습니다.
판사석 위에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하얀 서류가 펼쳐지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는 처음부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별거의 책임, 아이 양육의 불안정성, 가사육아에 대한 태만 등 있는 말, 없는 말을 모두 꺼내더군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먼 발치에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그러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 근거 없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판사는 손짓으로 제게 제출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USB와 서류들을 차분히 제출했습니다. 남편과 불륜녀의 호텔 결제 내역, 특정일 동일 시간대의 위치 정보, 회사 출입 기록, 불륜녀가 아이와 함께 아파트에 출입한 CCTV, 불륜녀가 남편에게 보낸 고가 선물 영수증, 시댁이 외도를 알고도 은폐한 정황 녹취록, 자료가 하나씩 재판부 모니터에 띄워질 때마다 방 안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용한 숨소리들까지 들릴 만큼 정적이 깊고 묵직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CCTV가 재생되던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도 입술을 떨며 의자 팔걸이를 붙들었고요. 법정 전체가 숨을 삼키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이와 손을 잡고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는 불륜녀. 그 장면은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오해야. 그날은. 하지만 판사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오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의 혼란과 아이의 안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입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과 시댁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한 모든 말이 귀로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시선을 떨군 채 입술을 깨물더군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제가 왜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왜 여기 돌아와 있는지.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순간 바깥 공기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서는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교회 종소리까지.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제 앞에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8장. 판결을 기다리는 밤. 재판이 있던 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리만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온몸이 긴장했던 자리에서 내려온 뒤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거실 작은 창문 밖으로 간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종이컵 라면의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라면 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지만 입맛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재판에서 증거는 이미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 쪽 변호인조차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만큼은 제가 혼자 견뎌야 하는 몫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정리했던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증거 하나하나를 훑어보며 처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블랙박스, 불륜녀의 퇴근 동선, 두 사람이 함께 머물렀던 장소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집에 들어가던 CCTV 영상. 그 장면만 떠올려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지로 붙잡아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에 끌려가는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에서 새벽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커덕. 신호등 방향으로 꺾어 들어가는 버스의 움직임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가 마지막 재판 날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 집안 망하게 하는구나. 내가 감히 어디서 이런 걸. 그 말이 귓가에 스며드는 순간 조용히 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망하게 한 건 나였나? 아니면 이미 망가진 걸 덮고 있던 건 그들이었나? 비로소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왜 무너졌는지, 왜 입을 다물고 살았는지, 왜 별거를 당하면서조차 스스로를 탓했는지. 그건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저를 둘러싼 사람들이 제가 약하다고 믿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정말 깨달았어요. 새벽 3시를 넘기자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편지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쓰지 못했던 말들을 처음으로 적어 내려갔어요. 나는 이겼다, 지지 않았다. 나는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삶을 되찾을 차례다. 글씨가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래 참아왔던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떨림이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해가 떠오를 무렵 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판결문 열람 가능.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손끝이 서늘하게 식어들고 가슴이 깊게 내려앉는 느낌.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그 순간 마우스를 움직여 판결문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제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가 시작일까요? 판결문을 천천히 내려보던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이 뒤집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9장. 뒤집힌 판결, 그리고 돌아온 목소리. 판결문 첫 줄을 읽는 순간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제 심장이 탁 하고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고 눈앞 글씨가 잠시 흐릿해졌지만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장을 따라갔습니다. 양육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면접교섭은 월 2회, 토요일 오후. 제3분할 상대방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배우자 및 불륜 상대에게 공동 책임 부과로 각 5천만 원의 위자료를. 그 문장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전율처럼 떨렸습니다. 이게 실수도 아니고 꿈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까지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겁게 올라오더니 그대로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모으던 증거들, 잠 못 이루던 날들, 억울했던 순간들, 기댈 곳 없이 울던 밤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하고 저는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출근 준비로 바쁜 회사원들, 이어폰 끼고 졸고 있는 학생들이 보였지만 그 모든 풍경이 이상하게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거였죠. 로펌에 도착하니 민정이 먼저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맞지? 너 정말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더군요. 목이 막혀서였는지, 마음이 벅차서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제야 민정이 제가 판결문을 꼭 쥐고 있는 걸 보고 부드럽게 제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동안 당한 것들 다 돌려줄 차례. 그 말에 저는 묘하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제 표정을 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남편과 시댁에게도 판결문이 전달됐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줄도 없었고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늘 자신 있게 말하던 내가 예민해서 문제다.
우리가 지켜줘서 살던 거다. 그 말들이 이제는 한낱 먼지처럼 사라진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아파트 근처 작은 놀이터에 들렀습니다. 아이와 다시 원래의 일상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네에 앉아있는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벼락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껴안으며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따뜻한 햇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저를 아주 오래 안아주고 있더군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다시는 내가 눈치 보게 하지 않을게.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그날 CCTV 속 그 작은 손을 다시 되찾은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그 바람이 한때 저를 밀어내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긴 게 아니다. 나는 되찾은 것이다. 나의 삶, 나의 목소리, 나의 자리. 그 모든 걸 다시 내 손으로 되찾은 것이다. 제가 법정 앞에서 떨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제10장. 마지막 자리에서 마주한 그들. 판결이 나고 며칠 뒤 저는 아이와 함께 조용히 일상을 회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길에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조차 예전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 끝내지 못한 문장이 끝맺음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댁과의 마지막 이야기. 제가 쫓겨났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마주해야 하는 순간 말이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시댁에서 한번 보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잠시 고민 끝에 조용히 그 자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제가 아니라 지금의 제가 그들을 마주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결혼 초 때부터 자주 가던 동네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김치찌개 냄새와 쇠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테이블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잔을 살짝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네가 참 강해졌구나. 예전 같으면 그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헤매며 눈치를 봤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남편은 제 얼굴을 피하며 테이블 위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 말이 참 어색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제 안에서 차오르던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누가 상처받는지 알면서도 선택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 말을 안 들은 것도, 내가 힘들다 할 때 도와주지도 않은 것도 다 잘못했어. 그 말에 제 마음 어딘가가 살짝 흔들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손을 단단히 모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알겠어요. 누가 제 편이어야 하는지, 누가 제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인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작게 흐느끼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닐까, 꼭 안아줘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부터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저에게 향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먼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로 미워하거나 붙잡히지 않을 겁니다. 아이하고 저는 우리 삶을 살아갈 거예요. 당신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당신들의 몫이에요.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볼 수는 있겠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많은 감정이 뒤섞였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했어요. 면접 교섭은 정해진 대로 이행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상처 주는 행동은 2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의 어깨가 확실히 무너져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 싸움의 마지막 페이지가 천천히 닫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니 늦겨울 햇살이 저를 향해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깨 위로 따스한 온기가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길을 걸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그리고 제가 잃어버렸던 목소리가 다시 되돌아온 걸 느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제 목소리 말입니다. 그날 저는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긴 건 판결이 아니었다는 걸, 제 자신을 되찾은 것이 진짜 승리였다는 걸. 판결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삶을 다시 추슬러 아이와 조용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작은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고마운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늘 한쪽만 화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동안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그림자들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와 각자 빛 앞에 서야 했습니다. 남편은 판결 이후 회사에서조차 발 디딜 곳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증거들이 재판부만 본 게 아니라 사내 감사팀까지 넘어갔다는 걸 그 사람은 끝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불륜녀가 회사에 제출했던 출장 보고서와 남편의 일정표가 서로 다른 날짜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이 감사팀에 걸린 순간 2사람의 관계는 회사 내부에서도 금세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고됐습니다. 그 사람이 늘 저에게 말하던 말 있죠. 밖에서 얼굴 한번 못 들게 만들기 싫으면 내가 좀 참고 살아. 그 말이 고스란히 자기 인생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불륜녀는 더 빨리 무너졌어요. 남편 해고 이후 자기 인사기록에 제가 제출했던 증거 일부가 참고 자료로 첨부된 걸 알고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다시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갈 곳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녀 부모님이 찾아와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더군요. 우리 딸 망가뜨렸다며 책임을 묻고 싶었겠죠. 하지만 남편 역시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도 이제는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얼마 후 불륜녀는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선 그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그분은 재판 이후 제가 찾아갔던 식당에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이 그렇다 할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더군요. 제가 집을 나설 때 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들 편을 들었지만 그 일이 결국 가족 전체를 밖에서도 안에서도 완전히 비틀어 놓았다는 걸 뒤늦게 실감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주변 친척들에게 며느리가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다니다가 부녀회 사람들에게 판결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 사과 한마디 못하고 지낼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분이 스스로 만든 그림자에 스스로 머무르는 것일 뿐이라는 걸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이를 볼 수 있겠냐며 한번 연락이 온 이후로 그 사람은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집도 처분당하고 회사에서도 자리를 잃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안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 남편의 지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시원하다기보다는 어쩐지 싸늘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는데 그렇게 많은 상처와 무너짐이 필요했는지 묻고 싶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 질문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너짐이 제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아이를 재우고 혼자 조용히 커튼을 걷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는 창밖의 불빛들 사이로 지나온 시간이 스쳐갑니다. 밤새 증거를 모으던 시간, 법정 앞 복도에서 떨리던 순간, 아이의 손을 되찾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댁 앞에 서서 제 목소리를 다시 찾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저 자신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불륜녀도 결국은 각자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저는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제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와 함께 웃고 나로서 존재하는 하루를 살고 다시 시작한 일에서 제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며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걸 느낍니다. 남편과 불륜녀의 무너짐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몰락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울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그게 제가 얻어낸 진짜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